장모님, 맨발로 어디 가세요? 살려주세요. 12월 31일 송년회 밤. 세상 모두가 새해를 꿈꾸며 건배를 들던 그 시각. 딸네 집에서 도망치듯 나와 영하 15도의 칼바람을 뚫고 아스팔트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발바닥이 찢어지는 고통도 잊은 채 말이죠. 뒤에서는 번쩍이는 외제차 헤드라이트가 굶주린 짐승의 눈빛처럼 집요하게 쫓고 있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다름 아닌 제 하나뿐인 사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사연가족입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며 오늘도 사연가족 시작합니다. 저는 올해 68살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평생 사과 과수원을 일구며 살아온 한정순이라고 합니다. 새벽 안개가 아직 걷히지 않은 밭에서 첫 삽을 뜨고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넘어간 뒤에야 호미를 내려놓는 삶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과수원에 나가 사과나무를 돌보고 오후에는 밭일을 하고 저녁에는 농협에 납품할 사과를 선별하고 겨울이면 손이 얼어서 물건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서 과수원을 하며 사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돌처럼 굳었고 손톱 밑엔 늘 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그 흙이, 그 사과가 제 딸 소희의 밥이 되고 학비가 된다고 생각하면 아픔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남편은 딸이 중학생이 되기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텅 빈 방에서 소희를 끌어안고 밤새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내도 여인도 아닌 오직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겨울이면 손등이 터져 피가 배어나와도 장갑 하나 더 사지 않았고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병원에 갈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돈이면 소의 문제집 한 권을 더 사줄 수 있었으니까요. 딸아이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번듯한 금융회사에 다니는 남자를 만나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사람처럼 동네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 소의 시집 간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김진우. 키가 훤칠하고 양복을 빼입은 모습이 영락없는 서울 신사였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진우라고 합니다. 소희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공손하게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반했습니다. 아, 우리 딸이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제 입에서 그 말이 나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두 사람이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진우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소희를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에 신혼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전세로 구하려고 해요. 얼마나 들어? 5억 정도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서 3억 정도는 마련했는데 조금 모자라서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군 과수원 땅, 그 땅을 담보로 은행에서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돈, 장롱 깊숙이 넣어둔 통장에 있던 5천만 원까지 다 탈탈 털어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금에 보탰습니다. 그게 자식의 행복을 위한 당연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 선택이 제 무덤이 될 줄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이번 연말 딸 소희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송년회도 있고 오빠가 엄마 보고 싶대. 이번엔 꼭 올라와서 같이 새해 맞자.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설레어 며칠 밤을 뒤척였습니다. 직접 키운 한우며 가을 내내 말려둔 산나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치는 불빛을 보며
오랜만에 우리 딸 얼굴도 보고 사위랑 둘이서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라는 생각에 행복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높고 화려한 건물들, 깨끗하게 정돈된 조경. 우리 딸이 이런 데서 살고 있구나. 35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파카에 시골 아줌마 티 팍팍 나는 차림. 갑자기 조금 부끄러워졌지만 사위와 딸아이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열리고 마주한 사위 진우의 눈빛은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은 따뜻하지도 반갑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치워야 할 짐짝을 보는 듯한, 아니면 도축을 앞둔 짐승을 재는 듯한 서늘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짐이 이게 다 뭡니까? 복도에 냄새나게 일단 저 방에 들어가 계세요. 손님들 곧 오십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얼음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딸 소희는 남편 눈치를 보느라 제 손 한번 잡아주지 못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 웃음소리가 넘쳐날 때 저는 좁은 방 안에서 제가 가져온 나무를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 인생은 지옥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사위는 제 건강을 챙긴다며 매일 밤 빨간 캡슐 2알을 건넸습니다. 강남에서 유행하는 치매 예방 영양제예요. 비싼 거니까 꼭 드셔야 해요. 저는 고마운 마음에 의심 없이 삼켰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자 머릿속에 시커먼 안개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엔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았습니다. 제가 과수원에 있는데 사과나무들이 갑자기 뱀으로 변하는 꿈이었습니다. 으악!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실 벽지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뭐야? 벽지의 꽃무늬들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틀거리며 움직였습니다. 으악, 으악.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그러자 환각은 사라졌습니다. 후,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밤마다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환청이 들렸습니다. 낮에도 이상한 일이 계속됐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꺼내려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겁니다. 멍하니 서서 냉장고 문을 열어둔 채로 있었습니다. 어머님, 사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냉장고 문 왜 열어두고 계세요? 전기세 나오잖아요. 아, 미안해. 내가. 진우는 짜증스럽게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딸 소희가 다가와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요즘 왜 이래? 나 걱정돼. 엄마가 왜? 아까도 같은 질문을 5번이나 하셨어. 점심 뭐 먹어? 하고. 그랬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혹시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오빠 말이 맞나 봐. 그렇게 저는 치매 환자로 만들어졌습니다. 운명의 12월 31일 새벽 2시. 약기운 때문에 목이 너무 말라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하던 중 서재에서 사위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약 용량 높였어. 아침이면 심장마비야.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망보험금? 심장마비? 내가 죽어야? 진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야 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악몽이야. 이럴 수가 없어. 하지만 이건 악몽이 아니었습니다.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열리고 사위 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다 들으셨나 보네. 그럼 더 빨리 끝내야겠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도망쳐야 한다. 지금 당장 살아야 한다. 저는 본능적으로 달렸습니다. 맨발로 35층 복도를 질주했고 비상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발바닥에 유리가 박히고 피가 흘러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영하 15도의 칼바람이 제 얼굴을 후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도로로 나갔습니다. 맨발이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때 뒤에서 번쩍이는 빛이 비쳤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진우의 차였습니다. 부웅 마이너스. 차가 저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저는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 차가 들어올 수 없는 곳. 발바닥에서 뜨거운 것이 흘렀습니다. 피었습니다. 유리 조각이 박혔나 봅니다.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픈 걸 느낄 겨를이 없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새 한강 둔치에 와 있었습니다. 영하 15도의 밤, 저는 한강 둔치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폐지 더미 속에서 나타난 노파. 그녀가 말했습니다. 억울해서 못 죽겠지? 그럼 살아야지. 죽은 사람처럼. 그날 저는 유령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짜 괴물이 누구인지 세상에 드러내기로 했습니다. 죽은 줄 알았겠지요. 아니, 죽기를 간절히 바랐을 겁니다. 차가운 한강 물속으로 내 몸이 흔적도 없이 가라앉아 경찰도 찾지 못하고 사건이 흐지부지 끝나기를. 너는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이제 다 끝났다고 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사위 진우야, 하늘이 돕는 건지 아니면 내 한이 너무 깊어서인지 나는 죽지 않았어. 오히려 더 독해진 눈을 뜨고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아닌 유령이 되어 너를 지켜보기 시작할 거야. 나를 살린 건 한강 다리 밑에서 폐지를 줍던 최 여사였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악취가 진동하는 컨테이너 박스 안에 누워 있었고 발은 이미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었습니다. 발가락은 시퍼렇게 변해 있었고 조금만 건드려도 살이 부서질 것처럼 굳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본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 한 잔을 내 손에 쥐어주었을 뿐입니다. 뜨거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그제야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참고 버텼던 모든 공포와 분노, 배신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겪은 일을 더듬더듬 털어놓자 최 여사는 잠자코 듣기만 하다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살고 싶으면 죽은 사람이 되세요. 죽은 사람? 네. 산 사람으로 있으면 그놈이 또 당신을 찾아낼 거예요. 당신을 진짜로 죽이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되세요. 그리고 유령이 되는 거예요. 그놈의 뒤를 밟고 증거를 모으고 그놈의 목을 조르는 유령이요. 그날부터 나는 한정순이라는 이름을 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최 여사가 옷을 가져왔습니다. 남루한 옷,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있는 낡은 파카와 바지. 입어요. 이걸 당신 사위가 못 알아보게 해야죠.
그리고 이것도 최 여사가 시커먼 젤을 가져왔습니다. 얼굴에 발라요. 더럽게 보여야 해요. 머리는 제대로 감을 수 없었고 얼굴엔 시커먼 젤을 바르고 다해진 누더기를 걸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그곳에는 사과 과수원에서 흙을 일구던 어머니도 딸을 위해 평생을 바친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노숙자, 노파 하나가 있을 뿐이었지요. 며칠 후, 제 발 상태가 조금 나아지자 저는 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제 딸이 사는 곳, 제가 도망쳐 나온 곳, 아파트 단지 주변, 단지 입구에서 저는 폐지를 줍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녔지만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명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는 그림자가 되어 사위집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딸 소희와 팔짱을 끼고 웃으며 외출하는 모습, 내가 정성껏 키워보낸 사과를 아무렇지 않게 음식물 쓰레기통에 처박는 모습까지 그 모든 가식과 잔인함을 나는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단지 내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는 소희를 보았습니다. 며칠 사이 얼굴이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눈은 텅 빈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때 사위 진우가 다가와 소희의 어깨를 감싸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독사처럼 부드럽고도 잔인했지요. 소희야, 너무 자책하지 마. 장모님은 치매가 심해서 스스로 나가신 거야. 경찰도 찾기 힘들대. 이제 어머님은 있고 우리 미래만 생각하자. 내가 당신 지켜줄게. 내 딸은 사위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더 잘 돌봤어야 했는데. 그 순간 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사위는 내 딸의 죄책감을 먹잇감 삼아 내 탐욕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내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사위를 완전히 무너뜨린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최 여사의 도움으로 나는 사위의 뒤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최 여사가 저를 한강 다리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정순 씨예요. 사위한테 죽을 뻔한 분이에요. 최 여사의 말에 노인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버려진 사람들끼리 뭉쳐야죠.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그림자 네트워크가 작동했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은 진우의 회사 앞에서, 야쿠르트 배달 할머니는 아파트를 감시했습니다. 저는 직접 진우의 뒤를 밟았습니다. 금융맨이라는 번듯한 껍데기 뒤에 썩은 속을 숨기고 있었더군요. 퇴근한다고 나선 밤마다 내가 향한 곳은 회사가 아니라 강남 지하의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내가 보낸 전세금, 과수원 땅 담보대출금까지 이미 절반 이상을 날린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진우에게는 소에 몰래 만나는 내연녀가 있었습니다. 내연녀의 오피스텔 앞에서 둘이 낄낄거리며 내 사망보험금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들었을 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너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얼굴을 쓴 악마라는 것을. 조금만 참아. 사망 선고 떨어지면 보험금 바로 청구할 거야. 과수원 땅도 매수자 다 구해놨어. 진우의 말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식어버렸습니다. 나는 쓰레기 집화장을 뒤지며 사위가 버린 영수증 하나, 약봉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폐지를 줍는 척하며 사위가 드나든 식당과 도박장의 날짜를 기록했고 발바닥 상처가 터져 피가 신발 안을 적셔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수집하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사위가 버린 쓰레기 봉투에서 약병을 찾으려
지하 주차장을 뒤지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이 할망구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관리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사위 진우였습니다. 너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나를 훑어보았습니다. 내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손은 벌벌 떨렸습니다. 시커먼 칠을 한 내 얼굴을 사위가 알아볼까봐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나는 미친 사람 흉내를 내며 웅얼거렸습니다. 배고파. 먹을 것 좀 줘요. 사위는 혐오스럽다는 듯 혀를 차며 내 앞에 10,000원짜리 한 장을 던졌습니다. 재수없게 진짜. 당장 꺼지세요. 어디서 노숙자 주제에 여길 들어옵니까? 사위 진우는 자신이 던진 그 10,000원짜리 지폐가 파멸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을 겁니다. 나는 그 돈을 움켜쥐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며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사위가 버린 쓰레기 속에서 나는 사위 진우가 나에게 먹였던 그 빨간 캡슐의 정체를 드디어 찾아냈거든요. 그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다량 복용 시 환각을 유발하고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독약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사위의 도박 장부, 내연녀와의 통화 녹취, 그리고 나를 죽이려 했던 그 독약까지 말입니다. 나는 최 여사와 함께 사망보험금 청구일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사위가 가장 승리감에 도취하여 웃고 있을 그 순간, 죽은 줄 알고 있을 내가 사위를 직접 데리러 갈 겁니다. 사위야, 너는 나를 치매 노인이라며 세상에서 지워버리려 했지만 잊지 마. 미친 노인네의 집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제 곧 죽은 장모가 내 인생의 장례식을 직접 치르러 갈 테니까.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사냥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자식의 남편, 내 손주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이 내 목숨값으로 도박빚을 갚으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인간의 심장은 차갑게 식다 못해 멈춰버립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져 죽느냐 아니면 스스로 유령이 되어 저 악마의 목을 조르느냐. 제 선택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한강 다리 밑 썩은 물비린내가 진동하는 최 여사의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저는 제 영정사진을 보았습니다. 사위 진우가 실종 신고를 낸 지 사흘 만에 치매 노인 가출 후 사망 추정이라는 기사가 지역 신문 한 구석에 실렸더군요. 화면 속 진우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딸 소희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 눈물 뒤에서 그놈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를요. 저놈 봐라, 연기가 청룡 영화상 감이네. 야, 한정순. 너 지금 나가면 바로 진짜 시체된다. 저놈은 이미 널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그럼 너도 똑같이 해줘. 죽은 듯이 숨어서 저놈 목줄을 낚아챌 증거를 모으라고. 최 여사는 과거에 이름 꽤나 날리던 흥신소 사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한강으로 흘러들어온 그녀는 저와 같은 처지의 노인들을 모아 거대한 그림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들은 사위의 차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하는 눈이 되었고, 야쿠르트를 배달하는 할머니들은 사위의 내연녀 집 현관문 앞에 선명한 도청기를 붙였습니다. 사위 진우의 일상은 추악함 그 자체였습니다. 낮에는 엘리트 금융맨으로 소희에게 다정한 남편 연기를 했지만 밤이면 제 전세금을 담보로 빌린 돈을 들고 지하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이면 내연녀의 집으로 가서 제가 죽어야만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10억에 대해 조잘거렸습니다. 내연녀와 깔깔거리며 비열하게 이제 보름만 더 버티면 돼. 사망 선고 떨어지자마자 보험금 청구하고 그 할망구 과수원 땅도 벌써 매수자 나타났어. 소혜,
걔는 그냥 애 키우면서 시골 내려가 살라고 하면 돼. 우리 둘이 떠날 날이 멀지 않았어. 그 녹취 파일을 듣는 순간 제 안의 모성애는 비참하게 찢겨나갔습니다. 내 딸 소혜, 그 바보 같은 아이는 엄마가 죽은 줄 알고 매일 밤 제 방에서 제 옷가지를 붙잡고 울고 있는데 사위라는 짐승은 내 딸의 인생까지 도박판의 판돈으로 쓰고 있었던 겁니다. 진우는 교묘했습니다. 소희가 제 행방을 찾으려 할 때마다 그는 어머님이 평소에도 기억력이 안 좋으셨잖아. 아마 길을 잃고 험한 일을 당하셨을 거야라며 소희의 마음에 엄마는 치매였다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제 흔적들을 하나둘씩 치우며 그는 마치 제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컨테이너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버텼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아파트로 잠입했습니다. 사위가 버린 쓰레기 봉투 속에 있을 그 약의 잔해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환경미화원 옷을 빌려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단지 내를 뒤지던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제 팔목을 거칠게 낚아채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어이, 아줌마. 여기 구역 아니잖아. 당신 뭐야? 고개 들어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진우의 눈이 제 모자 밑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급히 침을 흘리며 어눌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이고, 미안 시러라. 내가 길을 잃어서 한 푼만 줍쇼. 진우는 혐오스럽다는 듯 제 손을 뿌리치며 침을 뱉었습니다. A씨, 재수없게. 노숙자 할망구가 어디라고 들어와. 당장 꺼져. 그놈의 구두 끝이 제 손등을 짓밟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사위야. 마음껏 비웃어라. 내가 짓밟은 이 손등의 흉터가 너를 감옥으로 보내는 마지막 열쇠가 될 테니까. 그날 밤 저는 최 여사가 가져온 소희의 일기장을 보았습니다. 엄마, 내가 미안해.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할 때 사위 말만 믿고 엄마를 환자 취급해서 미안해. 딸의 눈물 젖은 글귀를 보며 저는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울 때가 아닙니다. 사위 진우는 제 땅을 팔기 위해 가짜 위임장까지 만들었더군요. 저는 이제 유령의 옷을 벗으려 합니다. 최 여사가 마련해준 마지막 무대, 사위가 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보험사에 당당히 들어서는 그날, 저는 그놈을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떨어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10억이라는 거액에 눈이 멀어 장모의 목숨까지 베팅한 그 사악한 도박꾼의 종말이 머지않았습니다. 사위야, 기다려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돈이 내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는 그 순간 죽은 장모가 내 뒤에서 어깨를 잡아주마. 김서방, 그 돈. 내가 주는 노잣돈이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게 웃고 있을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평생 꿈꿔온 탐욕이 손끝에 닿기 직전일 겁니다. 사위 진우에게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죽었다고 믿고 그 목숨값인 10억 보험금을 수령하러 가는 날 말입니다. 하지만 진우야, 너는 몰랐겠지. 내가 승전가를 부르며 들어서는 그 화려한 보험사 로비가 실은 내 파멸을 위해 내가 정성껏 마련한 단두대라는 사실을요. 오전 11시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보험사 로비. 진우는 소희의 손을 꼭 잡고 나타났습니다. 검은 넥타이를 메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안경 너머로 번뜩이는 그 탐욕스러운 눈빛은 감추지 못했죠. 그는 소희를 대기석에 앉히고는 마치 대단한 일을 완수하려는 투사처럼 당당하게 창구로 향했습니다.
장모님이 불의의 사고로 실종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여기 사망 증명 서류와 수익자 확인서 다 준비해 왔어요. 보험금 청구 신속하게 부탁드립니다.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하는 그 짧은 시간, 진우의 입가에는 미세한 경련과 함께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10억? 그 돈이면 도박빚을 다 갚고 내연녀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계산이 끝났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로비에 설치된 수십 대의 대형 홍보 스크린이 일제히 지지직거리며 화면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가득 비친 것은 다름 아닌 어느 지하 주차장에서 노숙자에게 침을 뱉으며 장모의 사망 보험금을 운운하던 진우의 추악한 얼굴이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수많은 사람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려갈 때 스피커에서는 진우의 비열한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노인네 죽으면 10억이야. 뇌졸중으로 위장하면 아무도 몰라. 소희 걔는 멍청해서 자기 엄마가 치매인 줄 안다니까? 딸 소희는 충격에 빠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수라장 한가운데로 제가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더기 노숙자의 옷을 벗어 던지고 빳빳하게 풀을 먹인 하얀 소복 차림으로 말입니다. 발바닥의 흉터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듯 아팠지만 내딛는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장모님? 당신 죽었잖아. 한강에서 분명히 죽었다고 보고받았는데. 정수는 서늘하게 웃으며 진우의 눈을 꿰뚫어 보듯 김서방, 죽은 장모가 살아 돌아오니 반가운가 보네. 내가 매일 밤 먹인 그 빨간 약 때문인지 내가 지옥 문 앞까지 갔다가 내 놈 얼굴이 떠올라서 차마 못 들어갔다. 내가 죽어야 내가 산다고 했지? 미안해서 어쩌나 내가 살아야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저는 미리 준비한 녹취록과 진우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독약병 그리고 최 여사와 노인 네트워크가 수집한 불법 도박 장부를 보험사 직원과 대기 중이던 경찰들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진우는 도망치려 로비 문으로 달렸지만 그 앞을 막아선 것은 다름 아닌 최 여사와 폐지 줍는 할아버지들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눈동자가 진우를 포위했죠. 이게 내가 그토록 원하던 내 목숨값이다. 가져가 봐라. 하지만 그 대가는 내 평생을 감옥에서 썩히는 것이 될 거다. 내가 짓밟은 내 딸의 눈물, 내 헌신. 그 무게만큼 죗값을 치러야지. 진우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소희의 다리를 붙잡으며 추하게 빌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야, 내가 잘못했어. 다 우리 잘 살아보려고 그런 거야. 하지만 제 딸은 차갑게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소희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배신감으로 가득 찬 서늘한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경찰의 수갑이 진우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쇳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제 억울한 세월을 씻어주는 종소리처럼 들리더군요. 진우가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크게 내뱉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지르는 배신은 세상 그 어떤 칼보다 날카롭습니다. 하지만 그 칼날을 쥐고 흔드는 자는 결국 제 손을 먼저 베게 되는 법이죠. 저는 오늘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제 딸의 인생과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사위 박진우가 포승줄에 묶여 떠난 뒤 홀로 남겨진 딸 소희와 저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처뿐인 우리 모녀에게도 다시 봄날의 과수원 꽃이 필 수 있을까요? 모든 진실이 밝혀진 지금 우리에게 남은 마지막 숙제는 서로의 마음을 치유하는 일일 것입니다. 한겨울 차가운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달리던 그 밤을 기억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사냥당한다는 공포, 내 자식이 배신당했다는 비참함에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던 그 지옥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시린 겨울을 묵묵히 견뎌낸 사과나무들이 수줍게 분홍빛 꽃망울을 터뜨리는 강원도 산골, 저의 일터이자 안식처인 과수원입니다. 악마 같던 사위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상처 입은 두 모녀의 눈물겨운 화해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사위 진우는 결국 살인미수, 사기, 그리고 상습 도박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놈이 그토록 탐냈던 제 목숨값 10억 보험금은커녕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도박빚과 내연녀의 비정한 배신만이 감옥 안의 그를 기다리고 있겠지요. 판결이 나던 날 법정을 나오며 저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줄 알았던 장모가 살아서 제 파멸을 이끌 줄은 꿈에도 몰랐을 진우의 마지막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하지만 사건이 마무리된 뒤에도 딸 소희는 오랫동안 마음의 병을 앓았습니다. 엄마, 내가 그 사람 말만 믿고 엄마를 치매 환자로 몰았어. 내가 엄마를 죽일 뻔했어. 가장 사랑했던 남편이 사실은 엄마를 죽이려 했던 악마였다는 진실은 30살 우리 딸의 세상을 통두리째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꾸며 우는 딸의 손을 잡고 서울 집을 정리했습니다. 아파트를 처분한 돈으로 사위가 제 명의로 몰래 빌린 빚들을 모두 청산해 주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미쳤냐고 했지만 저는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제 딸을 과거의 늪에서 건져 올리기 위한 마지막 노잣돈이라 생각했으니까요. 강원도 집으로 돌아온 지 어느덧 3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밥 한 숟갈도 뜨지 못하던 소희가 이제는 아침마다 제 손을 잡고 과수원을 산책합니다. 구멍난 가슴을 채우는 건 화려한 강남의 야경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따뜻한 흙냄새와 이른 아침 잎사귀에 맺힌 이슬이었습니다. 소희가 조금은 생기를 되찾은 목소리로 엄마 사과꽃 향기가 이렇게 진한 줄 몰랐어.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앞만 보고 사느라 발밑에 핀 꽃 한 송이도 제대로 못 봤나 봐.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꽃향기는 마음이 조용해야 들리는 법이란다. 이제라도 맡았으니 됐다. 올해 사과 농사는 우리 소희 덕분에 풍년이겠는걸? 저를 지옥에서 구해준 한강의 은인, 최 여사님과 그림자 네트워크 어르신들께도 매달 정성을 보냅니다. 그분들은 자식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지워진 존재들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한 연대로 한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셨습니다. 얼마 전 최 여사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평소처럼 퉁명스럽게 받으시더군요. 야, 한정순, 내가 보낸 사과 박스 때문에 우리 노인네들 입이 호강한다. 근데 사과가 너무 달아서 이다 빠지겠어. 적당히 보내. 그 투박한 인사가 제게는 세상 그 어떤 찬사보다 달콤하고 고맙게 들립니다. 이름도 없이 폐지를 줍고 야쿠르트를 배달하며 저의 눈과 귀가 되어 주셨던 그분들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쯤 차가운 강물 속에 이름 없는 시체가 되었겠지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추운 겨울을 겪어야만 비로소 가장 단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자식이라는 이름의 짐이 때로는 나를 짓누르고 믿었던 사람의 배신이 내 등에 칼을 꽂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스스로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이제 제 발바닥의 흉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흉터는 비겁하게 숨지 않고 내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달려온 용기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지금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기운 내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개를 돌려보면 당신의 손을 잡아줄 또 다른 최 여사가 당신을 응원하는 수많은 한정순이 여기 있으니까요. 오늘 밤 자녀분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랑한다는 말 대신 사과 참 맛있다는 소소한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그 사소한 한마디가 어쩌면 서로의 굳게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제 기구하고도 따뜻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과수원에도 사과꽃 향기 가득한 봄날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